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 펀스팀의 유재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채권 시장 또는 글로벌 금융 시장이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고, 특히 미국의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이 10월 20일인데요. 미국 국채 금리가 4.99%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5%에 다가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한 두 달 정도 전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시장의 기대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났다, 또는 금리 측면에서는 금리가 크게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채권 투자하시는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금융시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주식 투자자하고 다르게 채권 투자자들은 사실은 채권 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뉴스나 이런 데에서 다루는 양도 적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채권 시장에서 몇 가지 섹터에서 어떤 일들이 실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 좀 더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앞에서 10년짜리 금리가 간밤에도 올라서 거의 5%에 육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좀 특징적인 부분은 단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왜 특이하고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게 지금까지 봤던 그림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밑에 있는 단기채 금리는 연준 정책 방향에 따라서 계속 금리가 올라갔는데, 10년짜리나 더 멀리 30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 또는 어떤 분들은 수익률 곡선이 크게 역전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게 단순히 조금 역전된 게 아니고 점점 역전이 심해졌어요. 과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당연히 영향을 받지만, 보다 영향을 받는 게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좀 중장기적인 물가에 대한 기대, 또는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더 많이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1, 2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크게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 어떤 한 경제의 성장률이 엄청나게 구조적으로 빨리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중장기 국채 금리가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또는 상승 요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장기채 금리는 덜 올라가고 단기채 금리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건, 시장에서 물가가 올라가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며칠간을 보면 물가에 대한 시장의 반응, 또는 얼마나 물가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물가를 조금씩 다시 올려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최근에 중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물론 한 해 전체로 보면 그렇진 않은데, 최근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보면 시장이 물가에 대해서 기대치를 조금 더 올렸다, 그래서 중장기 금리채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에서 보면 텀 프리미엄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이 텀 프리미엄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 기간 구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채권의 2년짜리 금리, 5년짜리 금리, 10년짜리 금리, 30년짜리 금리를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장기채일수록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또는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조금 더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텀 프리미엄이 반영이 돼서 수익률 곡선을 그려보면 우상향하는 커브가 되는 거죠. 근데 지난 몇 분기 동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금리를 크게 올려도 물가에 대한 반응이 크지 않으면서 장기 금리는 잘 안 올라가고 말 그대로 텀 프리미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장기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내가 단기채보다는 장기채를 부담함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또는 부담하게 되는 그런 위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난 좀 더 받아야 되겠어 라는 게 반영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단기채와 중장기채의 금리 역전 현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최근에 제가 물가를 통해서 중장기채 금리가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한 6개월, 9개월, 1년 이 정도 보면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물가를 반영하고 있는 기대 심리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 얘기는 금리가 올라가긴 하는데 물가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게 안 변하기 때문에 물가 이외의 어떤 요인이 금리를 크게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 들어서 보면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가 한 120bp, 1.2%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서 물가에 대한 기대가 차지하는 부분은 한 20bp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물가 이외의 요인들이 그게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아주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덜 나쁜 쪽으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시장의 수급이 나쁠 수도 있고 그런 물가 이외의 요인들이 금리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경제로 따져보면 실질 금리가 그만큼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이렇게 급격히 오른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 주체에는 좀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정책 금리를 올려도 단기 금리는 반응을 했는데 중장기 금리는 생각보다 반응을 덜 했다. 그런데 최근에 중장기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줘서 시장에서 거기에 반응을 해서 그 시장의 반응이 경제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경제 주체의 행동의 변화가 성장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정책 금리를 조절을 하는 건데 만약에 금리를 내가 올렸는데 단기 금리는 움직이고 중장기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거나 안 올라가더라 또는 단기 금리를 25bp 올렸는데 중장기 금리는 한 3bp밖에 상승하지 않더라 라고 하면 연준의 정책이 시장을 통해서 기능을 발휘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연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행복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이 마치 금리를 올린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흔히 말하는 금융시장의 시장 환경이 긴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는 11월에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것인가 올리지 않을 것인가 라고 왈가왈부하고 있지만 이미 채권 시장에서 중장기 금리가 그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건 연준의 정책 목표가 일정 부분 달성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연준이 실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11월에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올릴 것인가 생각해보면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1월 지나서 올해 내년에 금리의 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연준의 금리 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실은 그건 연준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나타나게 될 성장 관련 지표들, 특히 고용시장에서 어느 정도 둔화되는 그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연준이 계속적인 긴축 정책을 할 필요성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또는 지금처럼 시장에서 긴축 효과가 자생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표를 통해서 의미 있는 둔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 끌고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은 물론 다른 자산들을 분산 투자했다라고 하면 조금 영향이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30년짜리 미국 국채와 같은
그런 초장기물을 집중적으로 산 투자자라고 하면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이 상당히 힘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채권 시장 관련된 뉴스들은 채권 시장이 너무너무 어렵고 성과가 너무너무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10월 18일자 지수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10월 18일까지 지수 기준으로 플러스 4.8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어려움이 물론 하이힐드 채권과 같은 고금리 크레딧 채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 고금리 크레딧 채권들, 특히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 가까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시장이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의 시장들이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일부 크레딧 섹터들, 특히 베타가 높은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플러스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또는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고수익 채권 같은 경우에는 왜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한 흐름을 보였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하나는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어떤가를 꼽을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국채하고 마찬가지로 회사채의 수급 구조가 어떤가라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미국 고수익 채권 발행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과거 침체기 대비해서 또는 우려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건 사실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저도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치 하나를 보면 올 들어서 미국 고수익 채권 시장 내에서 지금까지 신용등급이 올라간 기업의 수가 신용등급이 내려간 수를 훨씬 더 능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수익 채권 시장 전체 지수를 보면 오히려 등급이 올라간 기업들이 더 많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하나의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수익 채권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또 하나는 국채 시장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나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더 신규로 많이 공급하는 것도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 고수익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오히려 자기가 발행한 채권들을 다시 되사는 거예요. 바이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이백을 한다는 건 고수익 채권 시장의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는 이 기업들이 지난 코로나 때 이미 다 차환 발행을 하고 이미 다 융통을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채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 바이백으로 물량이 줄어들고 또는 신규로 발행되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급 구조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물론 채권 시장에 이 하이힐드 채권을 사기 위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건 수요 요인의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공급이 줄어드는 게 훨씬 더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수급 구조가 국채하고 다르게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고수익 채권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초장기 국채들의 성과가 상당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냐 또는 투자등급 회사채냐 아니면 유동화 증권이냐 아니면 고수익 채권이냐에 따라서 어떤 섹터냐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최근의 성과에서 사실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섹터를 조금 다변화시켜서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어떤 특정한 섹터에 집중하는 것 또는 특정한 만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 돈을 좀 지킬 수 있는 또는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성과를 도모할 수 있는 나은 방법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채권 시장에서 이런 섹터에 따른 분산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제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는 연준의 정책 방향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섹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